네, 반갑습니다. 복습 영상 이제 또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시험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 뭐 항상 공부해라 소리는 잘 하지 않지만, 적어도 시험 치기 한 며칠 안 남았을 때는 좀 봐야겠죠? 그리고 전 뭐 벼락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지만, 근데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은 과목들을 한 번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면 많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과부하도 걸리고 그러니까 조금씩은 그래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서양사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서양 쪽의 정근대사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는 다시 청동기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서양에서 나타난 문명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에게해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의 문명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거고, 제일 먼저 나타난 문명은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크레타 문명이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미노스 문명,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게 왜 민호화 문명인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때 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본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할 텐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노타우루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에우로페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수업 때 얘기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겠죠? 우리는 그냥 나와 있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게해의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달한 게 크레타 문명이고, 자연적인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섬이니까. 그래서 바다 쭉 주위에 다 바다니까 외부에 이제 적이 쳐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벽도 없고 그리고 아주 자유롭고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문화라든지 뭐 크노소스 궁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쳐들어온 미케네에게 멸망을 당했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미케네는 이제 그리스 본토에서 발달한 문명이고 얘들은 트로이 목마 얘기 있죠. 제가 수업 때 막 열심히 뭐 헬렌이라든지 뭐 트로이의 왕자 얘기도 막 했었고요. 여자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 트로이 전쟁 실제로 있는 전쟁이었고요. 신화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이 사실은 트로이에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쳐들어와서 승리하면서 번영을 했고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철제 무기를 가졌던 도리아인들에게 갑자기 파괴당해 버립니다. 그게 기원전 1200년 무렵이고요. 얘들은 그 뒤로 한 400여 년 동안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살았겠죠? 근데 사람은 살았지만 아무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남겨진 게 없어서 기록이나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암흑시대가 한 400여 년 동안 이어지다가 결국 끝나고 기원전 8세기 무렵쯤에 그리스 본토랑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정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국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 본토랑 이쪽 지중해 중심은 다 산악지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섬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큰 덩어리로 이제 발전하지 못하고 아주 조그만한 아주 작은 도시국가 형태로 처음에 폴리스가 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구조는 가장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인 아크로폴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일반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은 아고라라는 광장.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졌고요. 정치적으로 독립된 자유로운 시민 공동체였고 그래서 여러 폴리스들이 정말 많아요. 한 폴리스들이 한 몇백 개 되는데 걔들이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한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막 올림픽을 해요. 그게 올림피아 제전이고 이걸 기념해서 만든 게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올림픽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근데 폴리스에는 시민 있고 그리고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근데 이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금의 시민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건 여러분들이 뭐 사회 시간에 뭐 정치 관련해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시민은 농지와 노예를 소유한 남자에 해당되고요.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게 고대 그리스의 좀 민주주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뭐 노예 그리고 여자 이렇게는 시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폴리스 두 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테네 같은 경우는 아테네는 해안 쪽에 발달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이제 해상 무역이나 뭐 해군이나 이런 게 좀 발달했고요. 근데 그 해상 무역이나 뭐 해군력이나 이런 거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바로 평민이거든요. 네, 아테네가 처음부터 민주정치가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들도 왕정으로 갔다가 소수의 귀족정으로 갔다가 그리고 민주정치로 이렇게 점점점 발달되는 과정인데 그 발달되는 과정 중에 보면 이 평민들이 지위가 올라가서 이제 그런 점도 있지만 자신들의 계속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엄청나게 평민들이 단결해서 막 싸워요. 막 시위도 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노력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권을 조금씩 이제 부여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 민주정치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아테네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집정관이라고 해요. 집정관을 이제 됐던 사람들 중에 요런 여러 가지 민주정치를 만들어가는 개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했어요. 이걸 이제 그래서 근권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를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제한을 둔다라고 하면 미쳤다 할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요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귀족들에게만 부여가 되었던 참정권이라고 하는 걸 일반 평민들 중에서 그래도 전체 다는 아니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일부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제한을 둔다는 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요 당시에는 일반 평민들에게도 드디어 참정권이 부여되기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민주정치의 시작을 이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독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점점점 조금씩 이제 넓혀지다가 클레이스테네스 때가 되면 모든 시민에게 드디어 참정권이 다 부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주라고 해서 그러니까 독재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독재자를 방지할 수 있는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아주 기막힌 제도가 실시됩니다. 도편 말 그대로 도자기 파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반 시민들한테 투표 같은 걸 받는데 도자기 파편에다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름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다 걷어가지고 이름 많이 나온 사람 추방시켜 버립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래서 정치를 좀 잘해야겠죠. 그래서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방지하는 거 이런 역할도 하고 아니면 문제가 되는 사람을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민주정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도편은 도자기는 클레이,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정치의 황금기 이끈 사람은 바로 페리클레스다라고 완성시킨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이제 아테네가 엄청나게 번영을 이루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테네 민주주의도 엄청난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 중에는 두 제도가 뒷받침이 됐는데, 일단 중대한 일은 모두 민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추첨으로 관리를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추첨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임기 1년 정도 돼요.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이제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많이 열어준 거고, 그리고 수당제라고 해서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해도 이런 정치에 무조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수당제, 추첨제 요 두 가지가 이 민주정치, 아테네 민주정치, 집정민주정치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일단 페르시아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리스 전체, 요 고대 그리스 전체랑 페르시아랑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점점점 이제 진출해 오다가 이 고대 그리스 지역에 원정을 쳐들어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차례 원정을 왔는데 결국 그리스가 다 막아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차는 오다가 뭐 풍랑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2차 때도 아주 페르시아군이 20만, 뭐 많게는 한 40만, 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는데 그리스가 아주 처절하게 막아냅니다. 그래서 요 첫 승리한 전투가 마라톤 전투고, 요거 기념한다고 한 놈이 승전 빨리겠다고 겁나 열심히 뛰죠. 그래서 뛰다가 뛰어서 결국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알려주고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만든 게 마라톤 경기라고 합니다. 그게 뭐 42.195는 정확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그쯤 된다고 봐요. 그리고 3차 때도 3차 때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대단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이때 스파르타의 정예 300명 정도가, 300여 명 정도가 왕 포함해서 전원 전사하는 엄청난 슬픈 전투가 있었죠. 엄청난 협곡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곳에서 한 300명 정도로 해서 이 대군에 맞섰는데 결국은 다 전원 전사하는 아주 뼈아픈 전쟁이 있었고, 요거 기념해서 만든, 요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300이죠. 영화. 자, 근데 그 뒤로 이제 점점 해전으로 끌고 가서 이제 아테네를 포함해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대적으로 이 페르시아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고, 자, 그 뒤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그리스 애들이 동맹을 맺어요. 그게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맹의 맹주였던 이제 아테네가 요때부터 하나의 제국화되어 버려요. 제국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을 점점점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신들의 덩치를 키워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테네랑 또 성격이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은 애들이 바로 이 스파르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스파르타 하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엄청 강인한 스파르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강인한 전사의 이미지인데, 실제로 스파르타는 그랬습니다. 왜냐면 얘들은 일단 민족 구성 자체가 소수의 도리아인들이 다수의 원주민을 정복해서 세운 도시예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소수의 이 지배층들이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를 해야 하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아주 강인한 전사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강력한 군사 통치가 이루어졌고, 어릴 때부터 집단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군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죠. 그래서 북한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더 길게 군사 훈련을 하고 군 생활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공동 식사라든지 집단 생활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고, 뭐 이거는 남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자가 군대를 가는 건 아니지만 강인한 여성의 몸에
통해서 강인한 전사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여자들도 뭐 군사훈련을 좀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 이미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두고 보면 되는데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굉장한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아테네가 점점점 델로스 동맹을 통해서 제국화되어 가고 커져가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게 되고, 그래서 스파르타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 아테네 연합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가 있는 요 지역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제 델로스 동맹이랑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랑 전쟁이 붙어요. 요걸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3차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면 1차 때는 페리클레스가 병사하게 돼요. 패스트 때문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뭐 전염병이니까 일단 휴전을 합니다. 근데 2차 때 아테네가 시칠리아로 원정을 가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쳤는데 괴멸 당했고요. 그리고 3차가 없네요. 자, 3차 때 결국은 이제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 승리할 때 페르시아 애들이 좀 서포트를 해줍니다. 스파르타를. 왜냐면 아테네가 좀 커지는 걸 견제하는 것도 있고, 서로 이제 싸움 붙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힘 빠지게 좀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해서 완전히 혼자 독점을 해버렸으면 차라리 안정적일 수 있었는데, 문제는 갑자기 갑툭튀 나옵니다. 그래서 테베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도시 중에 하나가 나라 중에 하나가 갑자기 성장을 해요. 그때 좀 테베에 엄청 유명한 왕, 되게 전설적인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워낙 싸움도 잘하고 이러면서 테베가 한때 이제 또 주도권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엎치락뒤짝해요. 요 세 나라가 이제 삼국 시대처럼. 그래서 스파르타가 강할 때도 있고 아테네가 다시 강할 때도 있고 뭐 테베가 또 강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막 계속 점점점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속해서 힘이 약해져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던 와중에 북쪽 지역에서 오랑캐로 막 취급받던 마케도니아라는 애가 갑자기 막 성장해서 막 밀고 내려오더니 얘들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케도니아가 전부 제국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는 말을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제국을 처음에 고대 그리스 요 지역을 다 장악한 거는 알렉산드로스 이전, 이 필리포스 왕의 시절 때였고, 필립 2세.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왕이 왕위를 잇게 되면서 얘가 되게 서양의 알렉산드로스, 동방의 뭐 동양의 뭐 강개토대왕이라고 할 정도로 둘이 되게 비슷해요. 굉장한 정복 군주이기도 했고, 아주 둘 다 이제 거의 10대의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단명하죠. 한 20년도 못 살고 둘 다 갔는데 아주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다 정복하러 다녔던 게 좀 특징적이고, 근데 사실 규모로만 보면 알렉산드로스랑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알렉산드로스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아주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고요. 킹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정책 중에 동서융합 정책이라고, 정복지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인의 이주를 장려하고 집단 결혼시켜버립니다. 원주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화가 많이 섞이기도 했고, 이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요 정복지에다가 그리스 문화를 이식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문화랑 많이 섞이게 되면서 동서융합 정책이 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타난 문화를 뭐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문화는 한번 보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좀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분열이 되고, 그래서
우리 그때 뭐 필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기존의 마케도니아랑 뭐 시리아 왕조, 이집트 왕조 이렇게 세 개로 분열이 되었다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되고, 뭐 어떤 왕조 이름이었는지는 우리 필기했으니까 굳이 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분열되다가 결국 로마에게 정복당했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여기 지도 보이죠? 조그만 도시 국가였는데, 얘들도 폴리스였는데 전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의 중동 지역하고, 그리고 저기 이집트하고, 그리고 거의 이제 인도 반도까지 거의 갔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세웠던 인물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자, 그러면 문화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는 기본적으로 아주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문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 올림포스 12신, 12신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제우스나 뭐 헤라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인간의 모습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감정적이고, 제우스는 특히 미쳤죠. 엄청난 바람둥이에다가 과연 내가 최고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미친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들, 인간의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일단 신 자체가 많은 걸 좀 볼 수 있고, 너무나도 인간적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은 자연 철학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소피스트, 뭐 상대적 진리를 강조했다 이런 거 하는데, 철학이 어떻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하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3대 이제 엄청난 철학자들인데, 다 제자죠.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는 엄청난 정복군주이자 엄청나게 또 문화적으로도 되게 뛰어났던 인물이에요. 문으로도 되게 뛰어난, 문물을 다 겸비한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학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일리아드가 바로 트로이, 이제 신화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디세우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학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 썼어요. 그래서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바로 히스토리아예요. 역사인 거죠. 그래서 역사학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이 바로 헤로도토스입니다. 그 다음 투키디데스는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를 했어요. 전쟁에.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다음 미술적으로는 조화 균형의 미, 아주 밸런스가 뛰어나고 딱 실제로 보면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실제로 보질 못해서 사실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엄청난 게 잘 만들어진 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그리스랑 오리엔트는 동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해가 뜨는 곳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문화가 융합이 됐고,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개인주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철학적으로는 금욕주의, 스토아파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죠. 금욕주의랑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해서 얘들이 추구하는 건 정신적인 쾌락이에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우 지식 맛있어. 와우 요거 와 요런 거는 정신적으로 쾌락을 느끼는 요런 아주 희한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죠. 공부가 막 얘들 맛있어요. 요 지식을 알게 되다니 아주 맛있어. 이런 거죠. 다음 자연과학은 유클리드 라는 사람이 기하학이라고 하는 걸 정리했고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체쇼를 했던 대단한 인물이죠.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가 있습니다. 어우, 상상하기 쉽지 않네요. 다음 미술은 사실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이런 미술이 나타나는데, 우리 책에 라오콩 군상 아마 그림 봤을 겁니다. 동상의 모습을 보면 근육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뱀이 몸을 휘감고 있는데 뱀이 자기 막 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막 나타나죠. 그래서 아주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모습. 다음 로마를 봐야 되는데, 로마는 또 너무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일단 끊고 가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